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70여 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공동으로 만든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스마트 제조혁신, 소위 제조업의 혁신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배경,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총론, 그리고 또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게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제조 시스템을 혁신하고, 또 지금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인력 양성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게 스마트 제조혁신 아카데미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 그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 생태계, 기업만이 아니라 산학연 간의 전반적인 제조 생태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조업의 혁신 문제를 지금 모든 선진국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고민했던 독일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시행착오를 좀 덜 하면서 빠른 시간 내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이 독일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딱 서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거북하네요. 일단 양해해 주시고요. 자, 배경은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어렵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여전히 잘 나가는 게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현상은 다들 미래에 대한 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또 대한민국 제조업이 위기다 하는 말도 하고 계십니다. 위기란 말은 잘 아시다시피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위기라는 게 저는 항상 sense of emergency, 그러니까 어떤 위기의식이란 말이 sense of emergency지, sense of urgency지, sense of emergency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항상 중요하고,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세계 최고의 강자도 가져야 될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동안에 정말 무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세계 월드 클래스까지 올라올 동안에 많은 정말 잘했지만, 그 잘한 게 오히려 성공에 덫이 되지 않도록 정말 저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혁신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황이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최근까지 1년 반 전까지,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에 석자 교수 있습니다만은 전까지 중소기업 청장을 했는데, 중소기업 청장이 이제 제가 마지막 중소기업 청장입니다. 중소기업부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다니는 호칭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인 출신 중소기업 청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관료분들이 많이 하셨고, 최초의 민간인 중소기업 청장은 제 바로 전임자가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기업인 출신으로는 제가 처음인데, 하여튼 저도 30년 동안 기업에 생활을 했고 기업인으로 지냈고, 마지막 10년 진짜 사원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CEO까지 했고, 또 대우, 또 제너럴 일렉트릭, GE, 그리고 현대차 그룹, 이 세 군데 회사를 겪으면서 마지막 10년은 CEO를 대표이사 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같이 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기업인들이신데,
기업에서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과 똑같이 기업을 30년 동안 운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공직을 2번에 걸쳐서 이 5년 동안 하고 또 서울대 교수, 고려대 교수로서 이 학교에도 지금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동안에 저는 항상 정책을 만들 때도 또 지금 학교에 있을 때도 항상 기반은 우리 경영, 이 소위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할 거냐. 제 평생의 소원이 세계적인 기업, 한국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여튼 뭐 비슷하게 근처에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입장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현재 제조업의 현실을 보면 정말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 위기에 먼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상황으로 지속되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2, 3년 내로 굉장히 큰 위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빨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를 보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지금 제조업의 위기 징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위기가 어떤 때 나오나요? 항상 성장하다가 성장을 멈추고 소위 이게 논치되면 이게 다시 성장하는지 꼬꾸라지는지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이제 threshold 뭐 영어로 한국말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 상황이 올 때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금 보시면 과거에 뭐 미미한 상태에서 지금 2010년대에 3.5%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17년도에 3.3% 지금 슬라이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기에 0.1%라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세계 시장의 거기 때문에 그냥 뭐 0.1%, 0.2%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0.1%는 엄청나게 큰 건데 하여튼 지금 2000년에 3.1%에서 3.5%로 하다가 3.3%가 돼 있죠. 자, 이 상황이 되면 이제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렇게 하향하는 거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짧게 봐서 제조업이 지금 바닥을 천장을 쳤냐, 그렇다면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는 건데 이걸 다시 반등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30%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서비스업은 56%니까 서비스업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의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통, 금융, 뭐 전부 다 뭐 그 다음에 뭐 이 물류 이런 거 전부 다 제조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제조업이 무너지면 위에 있는 서비스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경제라는 거의 미국의 경우도 결국은 과거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신경제를 올리던 나라들이 제조업 흔들리니까 다 무너지는 걸 겪은 거가 바로 2008년도 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이 제조업을 뒷받침하다 금융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다 무너지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2008년도, 9년도 다음에 2010년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미국, 일본, 뭐 중국까지도 독일 모두 다 한 정책이 뭐냐면 제조업 재무장 운동이에요. 제조업을 재무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달 4.0이 나오고 한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갑자기 요즘 들어와가지고 제조업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조업이 신재적으로 진화 발전하는 거지 제조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피지컬 이 물리적 환경에 있는 모든 게 다 제조업인데 그거를 뭐 사이버 월드에 사나요? 물리적 세계에선 이제 안 살고 이제 사이버 세계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조업은 끝날 수가 없죠. 제조업이 신재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 신재적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그게 오늘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게다가 또 부존 자원 하나 없는 그야말로 수출 의존도가 OECD 국가 가운데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높습니다. GDP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액이 50%가 넘죠. 55%뭐 한때는 60% 육박까지 했는데 수출 많이 하는 일본이 20%가 넘지 않습니다. 미국은 10%도 안 되고요. 독일이 굉장히 많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수출이 잘 돼야 사실은 내수도 함께 동반 발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내수 키워야겠다. 내수를 무슨 제도로 키웁니까? 사람을 늘려야죠. 근데 인구도 안 늘어요. 인구가 늘어야 뭐 내수가 늘 거 아닙니까? 인구가 안 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쓰는 소위 가처분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뭐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소비를 뭘로 늘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렇게 내수 증장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뭐 수산 자원이 농업 자원이 또는 광물이 많아서 그걸 열심히 개발해 갖고 한다면 또 되겠죠.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외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수출과 이 생산의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시면 2000년대하고 2010년대하고 파란 게 2000년부터 10년간이고 저 빨간 게 2010년부터 17년간입니다. 이 X축이 횡축이 생산이고 Y축이 이 수출입니다. 생산 수출 공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그래야 발전하는 거고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 산업을 막론하고 전 산업에 걸쳐서 전 제조업이 좌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바로 우리 제조업의 수출 생산의 정체가 지금 심각한 거죠. 자, 이런 것이 되면서 지금 또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제조업 성장률이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있다. 뭐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가동률인데 뭐 기업들은 가동률이 높아야 결국은 뭐 이 픽스 코스트를 상쇄하고 하게 될 텐데 이 평균 가동률이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제가 기억에는 75, 6%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17년은 그때보다도 더 떨어져 있어요. 뭐 2010년대, 11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더 떨어지는 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지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뭐 잘 나가는 한때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는 이 산업이었고 서로 뭐 매물이 나오면 그냥 서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산업인데 요즘은 엄청나게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삽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실적들이 영업이익이 급전직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용 부진으로 연결되고 경기가 또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내부 요인은 과 외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외부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이 지금 막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바뀌어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기술, 뭐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명에 기술 혁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술 혁신이 이 기업한테는 어떤 임팩트를 줄 거냐. 우리 기업들은 이 기술 혁신이 뭘 가져다 주는 거냐. 나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소위 그 시장의 어떤 판도 자체나 시장의 니즈나 어떤 그 추세를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스테이하면 그대로 유지하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경제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특히 제조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하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하고 물론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거냐? 자 또는 또 다른 좀 파지티브하게 얘기하면 어려움을 겪는 거를 돌파하려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잘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대응하는데 좀 공감대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뉴노멀이라고 하는 소위 저성장 시기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좌하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의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도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워도 괜찮다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왜 다른 나라는 먹고 살 게 있는데 뭐 부전자원이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으면 정말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요인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경영 약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때문에 결국은 제조 혁신이 고도화하는 게 좀 시급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내부 요인을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보면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최저임금 문제, 또 근로시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하나의 속도 문제, 우리가 큰 방향성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수입을 높여야 한다는 면에서는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거가 과연 이제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느냐, 그거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텐데, 하여튼 그런 거가 지금 현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성공 요인이 그동안에 대한민국 제조업이 성공한 요인이 뭐고 그 요인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뭘로 성공했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성공했죠. 대한민국에서 이노베이션을 만든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 우리나라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동차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만든 거 이런 기술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굉장히 잘 선택한 전략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케이스를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빨리 카피를 해서 거기다가 패스트 팔로우로 정말 그거에다 올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특유의 이 근면성과 또 아주 이 영민함, 우리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이런 그 개인적인 국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패스트 팔로우로 남들의 했던 거를 우리 1등 한마디로 수업 이제 학생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반 60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던 60년대 1960년에는 이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습니다. 그죠?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 했는데 아시아에서 밑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반에서 60명이라 그러면 50명이라면 4, 50등 하던 학생이 1등이 어떻게 하나 보고 1등 한 대로 정말 똑같이 밤잠 안 가고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10등 안에 들어오고 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성공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기계 다 들여오고 원료 다 들여와서 그 다음에 열심히 조립해가지고 그래서 팔고 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조금 부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료에 들어가고 장비도 만들기 시작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온 거죠.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에들 우리가 드라이브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성공을 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거가 성공의 덫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이노베이션을 하면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R&D 투자, 물론 R&D 투자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 대비 퍼센트로 4.23% 1위, 2위, 이스라엘하고 1, 2위를 다툽니다.
그것도 굉장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가 제가 지금 우리나라 4.23%의 이 정부 포션이 약 15조 되는데 20조 가운데 5조는 뭐 R&D가 사실상 아니어서 한 15 정도의 정부 R&D하고 민간 R&D가 한 50조에서 한 60조, 이제 요새는 뭐 몇 년 데이터에 따라 다른데 5, 60조 됩니다. 그 5, 60조가 과연 정확한 데이터냐 하는 문제는 항상 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뭐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나도 실제적으로 그 액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GDP 대비 이제 4.23% 뭐 세계 1,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회사로 따지면요, 작은 회사가 큰 회사하고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는데 난 매출액 대비 몇 프로 이게 의미가 있나요? 다이다이로 소위 아주 1대1로 경쟁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부닥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가깝게는 일본, 미국, 독일 얘들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얘들하고 경쟁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일부 분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분야에서 하는데 전체 R&D 금액 총액이 얼마냐가 중요하죠. 총액이 지금 미국보다 10분의 1에 가깝고 뭐 중국보다도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일본 대비해서도 한 뭐 거의 반에 가까운 반 50, 뭐 우리나라보다 한 50% 맞나요? 전부 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DP 대비 퍼센트를 갖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성공에 대해서 뭐 일부 기업인들하고 말씀하시면 우리 뭐 R&D 투자할 게 있나요? R&D 할 필요 있습니까? 남들 그냥 해놓은 거 들여오면 되죠. 들여오는 거는 옛날에 50등에서 10등까지 올라갈 때는 쉽게 해서 잘 알려줘요. 그죠? 뭐 유협이 안 되니까 잘 알려줍니다. 10등쯤 올라오면 1등이 안 알려줘요. 그 다음에는 그죠? 똑같은 현상이 뭐 삼성이고 현대차고 노네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면 그 다음부터 철저히 관리하죠. 역풍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혁신 노력이 생각보다 부족했고 또 성공 요인이라고 했던 정말 우리가 임금도 적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근로 시간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점에서 우리가 이 스페이스팔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급여도 뭐 일본 뭐 독일 못지않고 또 뭐 이제 일하는 시간도 비슷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전반적 성공 요인이 퇴보하고 혁신 노력도 미흡해서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전반적으로 기술 이노베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소위 하면 우리나라 제품의 또는 서비스나 또 전반적인 기술의 어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거가 되는데 이걸 뭐 윤희도에서 지수로 뭐 표현을 한 거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저 10몇 뒤에 있던 중국이 이제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한국이 4위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고 있죠. 이게 아까 모든 숫자들이 다 전부 다 정점을 2010년쯤에 찍고 그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이것도 이 데이터도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이 아직도 5등이나 하고 있다. 이 4등은 누굴까요? 4등 누굴까요? 네, 미국입니다. 네, 4등 미국인데 자 독일, 일본, 중국, 미국, 한국 우리가 5등이니까 우리 세계 뭐 100몇 개국인데 5등이면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이네. 그건 말은 말씀났는데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누구와 경쟁하나요? 경쟁한 나라가 무슨 뭐 호주와 경쟁하나요? 뭐 인도와 경쟁하나요? 싱가포르와 경쟁하나요? 이 나라 하더라고 하잖아요. 독일, 일본, 중국, 미국.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경쟁국하고 비교하면 꼴찌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거다. 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뉴노멀의 흐름은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기로 바뀌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임팩트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4차 산업혁명에 아까 이제 우리 내부 요인이 우리 특히 우리가 이제는 이제 기술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기술 경쟁력이나 기술 이 이노베이션이나 거기에 대한 투자나 이게 여전히 아직도 미흡하다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반성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아까 외부 요인에서 저성장기로 뉴노멀 시대로 가면서 그거에 대한 또 우리가 그걸 갖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또 더욱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의 그 영향이 어떻게 가고 있다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기술 혁신이 소위 AI 같은 기술 혁신이 하나의 그 산업을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이 시작한 하나의 촉발한 산업혁명이지만 이 기술 혁신이 이 기업인한테는 뭘 주는 거냐면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모델을 꼭 바꿔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를 얘기하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이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하는 걸 나타내는 좋은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X축은 이제 product variety, 소위 제품의 다양성이고 다양하다는 얘기는 이 방에 뭐 계신 분들이 다 원하시는 게 다른데 어떤 분은 빨간색, 어떤 분은 파란색, 흰색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색깔도 또 기능도 다 다르죠. 그것들을 많이 만족시키는 거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이 제품당 모델당 수량이 너무 많아지는 정도인데 우리가 옛날 수작업 시대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만들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면서 수량은 적었죠. 근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매스 프로덕션으로 가죠. 코스트가 코스트가 당연히 물량이 좀 그냥 높아지니까 이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코스트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빨리 대량 생산, 소위 제품의 버라이어티는 적고 다시 한번 최대 공량수를 맞춰서 뭐 내가 꼭 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가장 비슷한 걸 갖고 다 써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대량 프로덕트 버라이어티는 가고 수량은 많아지는 그래서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에서 니즈가 만족이 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만의 니즈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죠. 맞춤형, 소위 맞춤화라는 게 커스터마이즈가 시작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거는 이제 대량 맞춤형이니까 남자, 여자, 특히 마켓을 세그멘트를 세분화를 해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남자가 원하는 거 다르고 여자가 원하는 거 다를 거다. 또 10대, 20대, 30대, 40대 요것만 해도 벌써 한 10개 정도의 세그멘트가 나오죠. 지역별로도 세그멘트가 될 거고 이걸 나눠서 해도 그 단위 세그멘트의 물량은 꽤 의미 있는 물량이 되겠죠. 그게 바로 대량 맞춤형입니다.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현재도 가장 중요한 이 비즈니스 모델의 테마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지나가면서 이 리저널라이제이션과 함께 이 퍼스널라이즈 프로덕션 결국은 개인화로 가는 거죠. 개인이 원하는 걸 다 맞춰주겠다. 그 대신에 효율은 대량 생산 효율로. 그게 바로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인더스트리 4.0의 목표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라스 사이즈 1짜리 대량 생산이에요. 라스 사이즈 1 대량 생산. 라스 사이즈 1, 이거 좀 오순적인 얘기죠. 라스 사이즈 1이란 말은 우리가 로트리 양이랑 라스 사이즈라는 게 하나 생산 시작하면 뭐 한 번에 생산할 때 100개 만들든 1000개 만들든 10,000개 만들든 뭐 그게 이제 하나 그래서 로트리 양이라고 하는 건데 라트라는 게 자체가 그거죠. 그런데 랏이 하나다. 랏 사이즈가. 그거는 제품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 다른 걸 갖다가 대량 생산 효율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랏 사이즈 1 매스 프로덕션이에요. 그게 이
인더스트 4.0의 아주 심플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뒤집어 얘기하면 퍼스널라이즈 프로덕션이죠. 그걸 이제 이 일반적인 용어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사상을 만드는 변혁은 임팩트는 이 기술 혁신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게 만드는 기업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는 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가 생겨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임팩트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바뀌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맞춤형 생산, 맞춤형 소비 기반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제조업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제품도 서비스도 요즘 다 맞춤형이란 말, 요새 커스터마이제이션 대세죠. 심지어는 요즘은 옛날에 양복도 맞춤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수작 없이 때 양복 맞추는 거고 이제는 그런 맞춤형이 아니라 개개인의 니즈를 맞추면서도 그거는 이제 대량 생산 개념이 아니니까 아까 라사이즈 1 매스 프로덕션을 이제 수트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신발도 지금 스피드 팩토리가 그런 거죠. 아디다스에.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 맞춤형 제품, 맞춤형 서비스가 하나의 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일반 제조업이 아니라도 의료 같은 경우도 맞춤형이죠. 요새 맞춤형 의료가 이제 프레시전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정밀 의료. 프레시전 메디슨은 여기 분들이 어떤 분이 당뇨병이 두 분이 걸리셨는데 옛날에는 똑같은 약을 주는 것이 옛날 소위 대량 생산, 소량 소비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의료 모델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은 DNA를 분석해서 이 DNA에 가장 맞는 약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 아닙니까? 요즘은 암 치료도 다 마찬가지고 전부 다 암 치료도 똑같은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DNA 분석에 의해서 거기에 가장 맞는 놈만 그런 것이 바로 정밀 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료도 맞춤형, 교육도 요즘 요새 대학의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이 맞춤형 교육이에요. 관광도 맞춤형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게 대세로 가는 거죠. 그게 그걸 누가 모르냐? 다 그렇게 원하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왜 안 됐냐? 그거는 기술이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코스트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던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AI, IoT, 빅데이터 이런 이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하나의 기술들이 그런 기술 혁신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대량생산, 도량소비 시대에는 규모가 중요하니까 대기업이 유리했는데 이제는 맞춤형 생산, 맞춤형 소비가 되면 이제는 규모는 항상 이 효율성이나 규모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속도, 유연성입니다. 이 시장이 워낙 빨리 변하고 또 개개인의 원하는 것들은 또 많이 다르고 또 많은 경우는 실제로는 내가 이걸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생각은 이렇게 하면 행동은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들은 재밌는 얘기가 젊은 세대들이 화장품인가 옷을 살 때 가장 뭘로 살까? 그러면 온라인으로 살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사겠죠? 궁극적으로 살지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영향을 주는 거는 지가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샵에 있는 전문가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그 사람이 권고하는 거를 사는 경우가 많대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독일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같은 것들이 지금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꿰뚫고 그걸 그런 소비자 비헤이비어를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하니까 얼마나 이 속도와 유연성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속도와 유연성 게임이 이제는 이제 성공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빠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대기업이 빠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혁신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혁신 중견기업들이
오히려 이 잘 대응할 수 한다면 유리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대기업들은 요즘은 이제 플랫폼 기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대기업은 살 것이고, 플랫폼 기업도 못 되면서 어중간한 대기업은 다 죽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이 현재 이런 변화가 이런 그 큰 대세다 하는 것들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속도 유연성 경쟁 이거를 잘하는 기업, 또 이 그거에 아까 이 변화를 대응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살 것이고, 이제 무기가 달라지면 제품이나 달라지면 제조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 달라져야 되겠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그 개인화된 그런 이 제품으로 무기를 바꾼다면 비즈니스 모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품과 서비스고, 뭐 커스터머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돼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할 거냐는 건데, 그 분야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겠죠. 이걸 놔두고서 있는 그대로 현재대로 놔두고 제조 시스템만 바꾼다? 당장은 문제가 없고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금방 벽에 부닥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제조업의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과 제조 시스템 두 개가 동시에 혁신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시사하는 하나의 그 말씀을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서 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하나의 그 기업 혁신 방향을 요약하면 아까 얘기 들어 결국은 이 모든 게 이 소비자,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또 어떤 개개인 또는 어떤 아까 매스 커스터마이즈 되면 어떤 그룹의 특성, 뭐 개인의 특성, 그룹의 특성, 이거를 어떻게 잘 이해할 거냐. 그래서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휴먼 센트럴 모델이라는 게 요즘 전 세계를 회자하는 이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도 휴먼 센트럴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핵심은 이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퍼스널라이제이션 기반의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되겠죠. 좀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든 산업이 다 퍼스널라이제이션 하냐? 그건 또 아니겠죠. 메모리 반도체가 모든 그 제품이 다 퍼스널라이즈 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산업의 특성 또는 B2B냐 B2C냐에 따라서 뭐 이런 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나의 하지만 어느 쪽이 있더라도 이 B2C의 소비재 쪽이 강력하게 지금 퍼스널라이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른 산업들이 다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큰 추세는 이런 하나의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퍼스널라이제이션 추세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술 혁신이기 때문에 결국 R&D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 또 우리 오늘의 주제인 또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제조 혁신,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제조 혁신을 가속해야 되고, 끝으로 또 다음에는 사람 투자 혁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또 저희도 우리가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들 또 우리 정대호 박사께서 하시게 될 텐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과거에는 굉장히 계획된 대로, 예를 들면 사업 계획도 1년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우면 1년 내내 사업 계획을 유지해도 됐어요. 요새 사업 계획을 연초에 세운 다음에 중간에 사업 계획을 안 바꾸시면 something wrong입니다. 뭐가 좀 이상한 상황. 요즘은 사업 계획이 거의 어떤 경우는 monthly rolling plan으로 바뀌고 있어요. 연초에 세워도 그 다음에 계속 튜닝해 가는 거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monthly가 좀 너무 과하다면, 물론 이제 그것도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요즘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 중장기 계획, 중장기 사업 계획 그러면 5년짜리 계획을 세웁니다. 5년짜리 계획 세운 나라는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세우고 계시면 하지 마세요. 5년을 내다보면 점쟁이지
정말 저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요즘은 중장기 계획이 벌써 몇 년 전부터 1년 6개월 계획을 중장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1년 연자도 안 써요. 18 months business plan이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제 사업 계획이라는 게 연간 사업 계획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연간 사업은 세워보죠. 근데 그 18 months, 3 year 정도 한다면 3 year 해놓고 계속 그거에 따라서 계속 튜닝해 나가는 거죠. 자, 시대가 이렇게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세대에는 내가 사장인데, 내가 뭐 전문경인 사장인데, 내가 과거에 부장일 때, 팀장일 때, 또 팀원일 때, 그때 그랬으니까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의사결정도 할 수 있어요. 요즘 그랬다가는 망하는 지름길이죠. 자, 이 사장이 어떤 CEO가 지금 임원이 자기가 팀원일 때 하고 지금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면 무조건 실패죠. 뭐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정해진 거, 계획대로 그냥 따라서 엑스큐션하는 그런 아까 얘기한 패스트 팔로우 그거 잘하는 일 잘한다 시킨 대로 일 잘하는 사람 이건 옛날에는 굉장한 가치였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계속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계속 바뀌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탑다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바텀업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교육이 변화를 캐치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기업들이 정말로 교육에다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뭐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게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그 기업가 정신이 여기서 기업가는 비즈니스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앙트레프레너를 얘기하는 거니까. 앙트레프레너라는 건 업을 세우는 건데 업을 세우는 거 자기가 뭐 꼭 기업인이 아니라도 뭐 변호사든 뭐 의사든 뭐 무슨 뭐 상점 주인이든 거기에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줄 아는 그게 바로 앙트레프레너잖아요. 그 앙트레프레너십을 직원들이 어제하고 똑같은 일을 오늘 하고 있고 오늘하고 똑같은 일을 내일 한다면 기업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기업가 정신을 또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거가 정말 중요한데 근데 그것 중에 하나의 그게 바로 그걸 모아서 기업 문화라고 하죠. 그런 걸 하는 기업 문화. 우리 회사는 문화가 그런 문화다. 근데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나요? 일일이 시킬까요? 어떻게 일일이 시킬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뭐 제가 중소기업 창장할 때도 뭐 결국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 문화를 발전시켜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성과 공유제라는 거를 소위 직원이 잘 되면 회사도 잘 된다. 회사가 잘 되면 직원이 잘 된다. 그 소위 직원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을 싱크로나이즈하는 동기화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현실을 하겠죠. 그냥 CEO도 사장님들도 직원들 내가 월급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셔야 되고 직원도 그냥 내가 월급장이니까 내가 월급 받는 대로만 하면 되지. 빨리 나가서 밖에 나가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결국은 그걸 양쪽이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소위 성과공이라는 건 직원과 회사의 성과공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는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 자세히 듣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모아서 뭐 그런 성과공을 잘하고 그런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업들을 뭐든 뭐 정책 예를 들면 뭐 자금 지원한다든가 R&D 예산 R&D 지원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가점을 들이는 정책들을 한 2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것들이 하나의 이제 뭐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일일 것 같고요. 결국은 내수든 수출이든 이제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그러면 세계화해야 된다. 글로벌라이즈 해야 된다 그러면 수출하라는 얘기냐?
뭐 맞죠. 그렇지만 수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특히 중소기업들을 보면 중소기업의 특히 제조업의 퍼센트를 보면 매출액의 이 90% 92% 정도가 내수입니다. 수출 비중이 10%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회예요. 기회이면 위기예요. 위협이면서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 국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위기인가요? FTA라는 거는 양날의 칼이에요. 우리가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나라 기업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뭐 일본하고는 FTA 안 돼 있지만 CPTPP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한일 FTA 되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중 FTA 지금 이미 됐죠. 그렇지만 지금 된 걸 안심하시면 안 돼. 지금 뭐 된 거 별로 없더라. 그거 굉장히 잘 모르시는 거예요. 현재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양어 품목도 제한돼 있고 여전히 아직도 관세가 있죠. 그게 완전히 풀리는 때가 2025년입니다. 2025년 되면 문턱이 없어져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중국에. 중국 회사하고 안방에서 경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께서 밖에 나가서 수출하는데 어려운 게 중국 회사 때문에 그렇다는데 밖에서 어려우시면 안에서도 어려워요. 그게 곧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든 수출이든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일부일 뿐이에요. 내수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소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만 해외 나가서도 되는 거 아니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럼 국내에서 된다면 해외 안 나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이 아까 했지만 우리나라가 3.1%니까 30배가 바깥에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 우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해도 이게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문제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제조업 혁신의 시급성을 갖다가 너무 강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요. 조금만 10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다음 건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지금 이 제조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공감대를 갖고 지금 인더스트리 4.0부터 다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키고, 그래서 이제 설명은 이미 제가 드리면서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고, 그 자료에서 뭐가 키포인트인 것만 집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바탕에서 결국 궁극적인 것은 글로벌 경쟁력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수 수출을 망라한 글로벌화가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 근데 이걸 하려니까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제조업을 혁신하는 게 스마트 공장만 만들면 되느냐, 지금 있는 무기 그대로 놔두고 그냥 스마트 공장만 하면 되냐? 굉장히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꼭 해야 됩니다. 스마트 공장.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이 전체가 아까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대응을 해야만 그거에 맞춰서 이 효율성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앞서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걸 강조를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많이 들어서 강조드렸고요. 왜 이게 필요한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걸 한 거고요. 이게 두 개가 다 전부 다 기술 혁신이 중요하죠.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이걸 또 하려니까 또 사람 혁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또 좋은 사람들을 모으시려면 기업 문화를 정말로 선진화시키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기업 문화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걸 하려니까 그 인프라를 특히 스마트 제조 혁신 역량센터를 전국에다 만들자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얘기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뭔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든 제조 시스템 혁신이든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때 좀 컨설팅이 필요하잖아요. 어디 가면 근데 컨설팅을 큰
돈 많이 주고 컨설팅 계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 찾아가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금융 뭐 제도들을 해야만 그리고 국제협력과 같이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 자리 전체적으로 박 교수님, 네.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이제 가장 다음 두 페이지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를 이 디지털 혁신, 소위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전반적인 총체적 혁신과 또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신제조업, 소위 우리 제조업은 영원하다. 제조업을 신제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신제조업 강국을 만들자. 그러려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디지털 이노베이션, 제조 생태계를 혁신한다. 이런 하나의 그 전략적 방안을 가지고 8가지의 8대 추진 과제를 만들어서 이미 다 말씀드린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선행해야 되고 제조 시스템을 혁신을 추진해야 되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고도화 포함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 정부 민간 이 공이 R&D 투자를 지금 확대할 때다. 지금 뭐 4.23% 세계 1위고 하니까 조금 좀 천천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시기가 아니라 확대해야 된다. 또 제조 시스템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 전부 다 은행 담보 갖고 내고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바로 좀 더 정부 차원의 지원도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들을 가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센터를 전국 단위로 해서 컨설팅 진단, 회사 진단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거기에 또 모델 팩토리라고 부르는 이 쇼케이스 공장들도 운영해서 스마트 제조혁신을 리드하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는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학이나 수련연에서 지원받는 하나의 그거를 그다음에 또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함께 이 그룹을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이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하나의 생태계 강건화가 추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와 직원의 성과 공유제를 포함한 직원 문화, 기업 문화 혁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체계도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한 것들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제조 시스템 혁신이 서로 이렇게 연계되면서 이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총체적 혁신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거기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은 제품 서비스의 혁신하고 그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그래서 특히 프로덕트 서비타이제이션 쪽에가 요즘은 굉장히 전 세계 대세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또 제품과 금융을 융합하는 문제, 또 토탈 솔루션을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 매트릭스인데 이게 산업별, 기업 규모별, 유형별로 다 다르게 해서 특히 지금 저희가 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과제에서는 일일이 전 산업을 다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B2B냐 B2C냐 내가 지금 고객과 직접 대응하는 거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하는 중간 이거 소비재 개념이고 중간 원소재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에 프로세스 디스크릿은 다른 뜻보다도 이 라트 체인지가 쉬우냐. 프로세스는 이렇게 쭉 생산하는 일관 생산란이기 때문에 라트 체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일반 자동차 라인이라든가 부품 라인 이런 거는 이제 디스크릿한 거죠. 일관 생산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나누면 특히 이제
이 B2B 프로세스는 철강, 화학 이런 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2B 디스크릿은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같은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2C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재, 전형적인 소비재, 뭐 신발, 패션, 뭐 이런 건 다 전부 다 B2C 디스크릿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일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세스 성격이 강해서 화장품 또는 뭐 식품 이런 거는 이제 B2C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가 아까 추세에서 보면 B2C 디스크릿은 완전히 지금 퍼스널라이제이션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B2B 프로세스는 아직도 조금 이제 매스 프로덕션에서 좀 이대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2B의 디스크릿이나 B2C 프로세스는 상당히 중간에 소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하나의 뭐 이런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간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도 거기에 맞게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겠죠. 그런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프로덕트 서비타이제이션에 대한 거는 뭐 옛날에 자동차 같은 자동차 팔고 말면 됐는데 이제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각종 모든 서비스들이 다 붙잖아요. 뭐 전기차 같은 거 충전하는데 관련된 충전 서비스 같은 게 B2G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일반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이 정보 서비스, 광고, 콘텐츠 이게 다 붙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번들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커질 거고, 파이낸스를 결합하는 모델은 이거 보시면 아는데 이 GE가 이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케이스인데 BE가 보잉이나 에어버스한테 엔진을 팔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갑이 항공기 제조사고 을이 엔진 제조사인데 이제 바꿨죠. 어떻게 바꿨냐면 이 항공기 제조사는 세계 항공사 델타 에어라인이나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GE가 항공기 리스 계약을 따내 가지고 거꾸로 항공기 제조회사한테 야 니네들 견적 내봐라. 근데 GE 엔진을 쓰는 조건으로 견적을 내봐라. 그러다 보니까 가불이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 파이낸스를 결합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케이스인데 이게 뭐 한국 엔진만 아니라 터빈, 프렌트 다 요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파이낸스 이 금융과 제품의 융합된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런 정책들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제가 제 시간에 좀 강조드릴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제조 시스템 얘기도 드릴 거고 또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스탑을 하고, 일단 오늘 좀 제가 제3 강조드리는 건 이 큰 그림을 100% 이해하셔서 이 그림 바탕으로 특히 제 시간에서 강조드리는 거는 좀 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변화에 이 속에 어떻게 맞춰서 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특히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하는 것을 좀 역점을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또 아카데미를 많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